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우크라이나, 대만, 그리고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공감하다시피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굉장한 세계적인 위기 속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군이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매일 지금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우리가 늘 지금 보다시피 대대적인 군사훈련, 또 우크라이나 이 접경 지역에서 10만 명 군인 이상으로 지금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자유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까, 외교적인 수단으로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지난 2월 13일 독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독일은 의원내각제이면서도 하나의 그 심볼적인 역할을 하는 대통령을 갖고 있습니다. 5년제 또 두 번째 다시 될 수 있는, 이번에 그 슈타인마이어가 3인당 출신의 슈타인마이어가 압도적인 다수로 독일의 대통령이 됐죠. 근데 우리가 특히 주목을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슈타인마이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동안 발전한 독일 내에서의 그 민주주의의 그 구축과 그 강화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했고, 이것이 대외적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본다 하면서 특히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푸틴 대통령 민주주의의 강함을 저평가하지 말아라. 응? 독일의 민주주의의 강함을 갖다가 저평가하지 말아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소련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아주 강한 노조로, 그래서 많은 슈타인마이어 초당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박수갈채를 받았고, 저도 아주 감명 있게 들었어요. 민주주의의 강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독재 정치, 이런 독재자들이 하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일탈을 가한 거죠. 아주 통쾌하더라고. 당을 초월해서 아주 통쾌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독일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특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외무장관으로 선출된 베아복 여사가 우크라이나로 가고 또 러시아로 가고, 또 숄츠 칸슬러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또 러시아를 가고, 또 마크론은 마크론대로, 또 미국은 미국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또 유엔은 유엔대로, 이렇게 각 방에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고,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생각이죠. 자, 근데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서 이번 그 슈타인마이어 연설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희망을 주고 하나 연기를 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독일은 독일대로
비록 우크라이나에 무기 수출은 안 하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이 러시아의 이 침략이 계속되면은 아주 강한 제재를 한다는 그런 지금 주장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자, 그런 가운데 금주 바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고 어제 오늘까지 계속되는 그동안 2월이면은 유엔에서 세계 안보 회의를 합니다. 보통 유엔 안보 회의라고 그러는데 이번에야말로 굉장히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거죠.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 규테레스도 왔고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도 왔고 물론 독일의 총리 또 독일의 외무장관 베아복 또 존슨도 얘기를 하고 또 가장 어제 저도 TV로 봤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수하겠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이것은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사수하겠다 하는 그 비장한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 참석했던 그 많은 그 대표들 이런 사람들에서 아주 강한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그 유엔 안보회의는 러시아에서는 참석을 안 했어요. 그동안 안보회의 하면은 세계 정상급들이 많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도 오고 또는 러시아에서도 오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대표적인 외무장관 수상들이 많이 왔는데 이번엔 좀 축소된 그 감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가장 중심 이런 문제인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규테레스에 의한 유엔에 의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얘기를 했고 또 우르슬라 폰 라이언은 여기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서 유엔 헌장을 갖다가 오개고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만약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될 때 미국으로서도 전에 볼 수 없었던 제재 조건을 갖다가 강화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젤렌스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것이 참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동정도 가고 우크라이나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국가로서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우크라이나 국민 스스로 위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법상 극히 기초적인 상식인데 이걸 러시아가 이것을 짓밟고 그냥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관계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바이든 부통령에 의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에 의하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가능하지 않겠나.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제 여론이 이렇게 참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오히려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런 여운도 남길 수 있잖아. 여하튼 지금 러시아는 그냥 모든 지금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촉즉발의 위험 속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 사태로만 끝이 날까요? 이것이 하나의 유럽의 문제로만 그냥 머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애독하는 참 지식인이 많이 보는 그 독일의 디벨트 세계라는 신문을 내가 매일 봅니다만은
이번에 2월 18일자 2022년 2월 18일자 뭐라고 여기에 기사가 나왔냐면 미국의 최대의 걱정은 오히려 차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왜 그 미국의 입장이 오히려 유럽보다도 더 걱정을 하느냐. 바로 대만 문제죠. 그렇지 않아도 요새 심심치 않게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 공공연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 러시아군이 딱 들어간다는 예를 보면, 한 예를 보면, 야, 이제 우리도 대만을 갖다 먹고 삼켜야만 되는 그런 계기가 왔다. 이런 충동을 중국에게 준다 이겁니다. 전 충분히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는 중국에 의한 대만을 갖다가 침공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대만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또한 그 다음 단계 목표가 중국의 어디가 될까요? 가장 분단국으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한반도가 아니가 될까? 우리 한국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북한의 간접 침략으로 우리나라 내에는 지금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이것이 아주 전국을 갖다가 커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또 그동안 우리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을 보노라면은 과연 제대로 안보를 지켰는가? 아니, 군대라면은 훈련을 하는 것이 최대의 조건인데 그거 하나 제대로 한미 군사훈련 한번 했어요. 또 우리 안보 체제가 얼마나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아니, 문재인 정권의 그동안의 안보 외교 정책을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근해 정치 같은 아주 불안한 정책을 지금까지 고수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중국의 세력이 대만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침투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으로 있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미국과의 이런 한미동맹 체제는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느슨한 관계로 이런 정책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어요. 아주 위험한 정책을 그동안 해온 거예요. 이런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다고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대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에 단적인 예로 참 모든 국민이 참석을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한 그 좋은 올림픽 게임에서도 이번에 중국이 한 그 추태, 우리 용서 못합니다, 그거를. 응? 하기야 중국의 입장에, 아이, 한국 같은 선수한테 우리가 질 수 있어?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응?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코치 뭐 이런 걸 자기들이 돌아가요. 얼마나 또 돈을 많이 줬을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쇼트트랙의 팀만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뭐 이런 자기들의 각오에 있는지 모르냐. 야, 이기는 건 좋아요. 정정당당하게 이라 이게. 그 큰 나라의 등치를 갖고 왜 그렇게 서국성, 아주 째째한, 쉬운 말로 째째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또 제가
읽는 디벨 때 2월 10일자 10 넘버 10 11자에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은 누가 중국을 싫어하는가, 누가 중국을 좋아하지 않는가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별로 쭉 했는데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 통계로 이제 나왔는데 1등이 일본입니다. 88%가 중국을 싫어해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 80%가 중국을 싫어해요. 그리고 미국이 세 번째로 76%가 중국을 싫어해요. 또 독일이 71% 중국을 싫어해요. 불란서가 66%로 중국을 싫어해요. 영국이 63%로 중국을 싫어해요. 이태리가 60%로 중국을 싫어해요. 스페인이 57%로 중국을 싫어해요. 자유세계 국가 모두가 중국을 지금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 중국이 하는 짓을 보아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행히도 여기 통계에는 우리나라의 통계는 안 나왔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이런 투표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몇 프로가 중국을 싫어하고 몇 프로가 중국을 좋아할까요? 제 추측입니다만은 중국의 저런 침략 정책을 보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저는 우리나라에 은근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또 중국에 우리가 식민지 되고 싶어요. 또 중국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선 이후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성공한 나라예요. 그런데 독재국가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중국에 우리가 예속이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정신 차렸어요. 이번 선거는 이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선거가 되고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선거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권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나라 망해요. 우리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일으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확실히 자유세계 체계에 합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의 공동체, 체계의 공동체, 여기에 우리는 합류를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돈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는 나아가서 통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우리가 통일될 때 중국에도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이 참여해야죠. 엉뚱한 독재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에 어떻게 호전을, 어떻게 좋은 신호를 보내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정신 차렸어요. 이번 선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대만의 위협을 추정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제발 이번 선거에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먼 독일에서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독일의 외무장관이 된 베아복 여사, 녹색당 출신입니다. 근데 녹색당 내에서도 우파에 속해요. 근데 이번에 베아복 그 외무장관이 특히 만약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침공한다면은 옛날에 그 전례가 없는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던졌어요. 이번에 전례 없는 제재를 당할 것이다. 이 배아복 여사가 녹색당 당수로 이번에 정권 교체되면서 외무장관이 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동안 쭉 배아복을 제가 주의 깊게 봤습니다. 주의 깊게 봤어요. 함부르크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저도 함부르크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그 후 이 배아복은 영국 런던에 가서 런던 스쿨 대학에 가서 국제법을 전공을 했어요. 국제법을 전공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국제정치상에서 국가 간의 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배아복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독일은 연정을 했어요. 3인당과 자민당과 녹색당. 지금 그 당 내에서도 좌파, 우파 여러 가지로 갈려져 있어요. 원래 녹색당 하면 기후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좀 좌경화적인 경향이 있어요. 녹색당 안에 보면은. 근데 이 배아복 여사는 그와 달리 굉장히 나토의 중요성을 녹색당 안에서도 주장을 하고 지금 외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이 올라프 숄츠 이 수상과의 여러 가지 대화에서 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물론 숄츠의 입장도 잘 들어줘야만 하지만 이 배아복은 배아복대로예요.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숄츠도 무조건 이 배아복의 의견을 갖다가 무조건 카트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지하냐 하는 그런 또 지지 세력도 좀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이 배아복 독일 외무장관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데 특히 네 여성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독일 외무장관인 배아복, 또 영국의 외무장관이 트루스도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여성이에요. 자, 미국의 부통령은 이번에 뮌헨 안보회의에 왔습니다만 해리스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러시아에 관한 미국의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또 우르술라 폰데라이엔 EU-연합, 이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우르술라 폰데라이엔 또 여성입니다. 이 분은 이 EU 집행위원장 되기 전에 독일의 국방장관을 역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보사항을 잘 알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배아복, 트루스, 해리스, 우르술라 폰데라이엔 자유세계를 위한 네 여성이 나는 이번에 큰 역할을 하려 봅니다. 우리 남자들의 의견보다도 이런 네 여성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지금 여성의 시대예요. 여성의 의견을 마음대로 짓밟다가는 코 다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시진핑, 앞으로 푸틴 이 네 여성 앞에서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네 여성의 역할이 앞으로 국제 평화 질서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 보고 특히 독일의 외무장관으로 이번에 임명된 배아복 여사가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아마 푸틴이
배아복 여사를 두려워하리라 저는 봅니다. 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순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한되지 않고 이것이 나아가 대만, 그렇게 우리나라의 안보까지도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건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정신 차릴 때가 지금 오지 않았나.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참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면 전부 다 애국자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87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단 과정, 통일을 위한 노력 과정, 여러 가지를 다 겪고, 제가 83년부터 2015년까지 32년을 한국과 독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독일의 사정을 우리나라에 옮기고 또 우리나라의 좋은 점은 독일에 와서 옮기는 그런 생활을 쭉 해왔고,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입장에서 뭐를 제가 원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통일이 되고 그야말로 세계에서 다시 우리가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1990년 독일 통일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독일 통일보다 우리의 통일이, 우리가 통일을 할 때, 자유민주의 시장 경제 우리가 통일할 때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러시아에게도 영향을 좀 주리라고 봅니다. 세계화라는 게 뭡니까? 지금 세계화는 축구 분야 이해는 다른 데가 축구 분야면 세계화가 됐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는 세계 민주화를 세계화라 우리는 목표를 삼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 합류하면서 이 점점 적어진 조그만 이 세계를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어떤 형태의 독재 체제는 사라져야 돼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